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4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오늘 쉬웠죠. 월세입니다. 월세. 전국적으로 전세보다 월세로 계약한 비중이 많아지고 있고 그 비중이 이제 6대4에서 4대6으로 그러니까 60%가 월세로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것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0057님은 저도 월세 반전세에 살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이 꿈입니다. 그날이 오겠죠? 이렇게 보내셨고요.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6693님 15평 남짓하는 투룸에서 남자 4명이 함께 지냈던 월세집이 떠오르네요. 라고. 왜 라디오에서 냄새가 느껴지죠? 예. 예, 추억입니다. 추억입니다. 6688님 2개월 밀려서 방을 빼라는 통보를 받고 한참을 망연자실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3182님은 여기는 제주인데요. 제주도는 월세보다 연세가 더 통상적으로 이루어져요. 1년치 금액을 내려고 하니 후덜덜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외지인들도 그렇게 6개월 살이 1년 살이 또 하신다고도 하죠. 그리고 2896님 지방 부동산은 거의 개미 지옥에 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또 얼어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 하시는 분들도 매매도 참 어렵다고 하고요. 부동산 시장 좀 풀릴 곳은 또 풀려야 할 텐데요. 자, 여러분도 계속해서 실시간 의견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어플리케이션이 열려 있고요. 증시 상황 오늘 약간 강보합 정도로 출발을 했다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0.53% 빠진 2507.9, 코스닥은 0.9% 빠진 685.1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70원, 147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거의 다 이제 약보합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KB금융이 1.5% 강세, 신한지주가 0.4% 강세, 금융지주사들이 조금 선방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등등 한 4%대, 3%대 약세, 알테오젠과 HALB 등 바이오주도 오늘은 좀 약세이네요. 근데 시총 6위부터 또 9위까지는 강세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역시나 코스닥 내에서는 종목별로 다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잊혀지고 그리고 산에도 다시 그 나무가 묘목이 자라나야 할 텐데 그 산불 피해 또 마음의 상처까지 잊혀지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복되기까지도요. 이런 산불 피해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요. 혹시나 그걸 기술로서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산불, 홍수, 폭염 같은 자연재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술이 또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테크라는 걸 한번 배워보실까요? 미래생활사전 시간입니다. 조가연 벤처캐피탈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불 같은 자연재해를 과연 기술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번 설명드렸던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테크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기후를 조절하고 관리하고 대비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그 신기술들, 산업 영역을 이제 기후테크라고 부르는데요. 네. 사실은 기후테크가 그동안은 좀 환경을 보호해야 돼 어떤 이념적이고 좀 이상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게 있다면 최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모두가 체험했듯이 개인의 삶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 관리 요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부, 기업, 지역, 개인 이제 모두가 피해를 입다 보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기후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론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023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 전 세계 자연재해가 약 340건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또는 피해가 우리 돈으로 한 560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2위의 이제 그 보험회사가 내놓은 자료인데 뭐 세계경제포럼 같은 경우도 2050년도까지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 때문에서라도 기후를 관련된 기술, 기후테크 분야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정책적인 흐름 그리고 뭐 투자자들의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분야가 기후테크 종류도 많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많이 이야기 드렸던 것은 뭐 신재생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 이런 것처럼 좀 더 이제 좀 깨끗한 청정 에너지 분야들을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또 공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를 좀 없앨 수 있는 탄소 포집, 탄소 분야들을 좀 얘기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이 전통적으로 이용되던 게 이제 순환 경제, 예를 들어 폐기물을 감축한다거나 자원을 재활용한다거나 뭐 이미 있는 소재들을 좀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들이 많이 시도되어 왔고 다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데이터와 정보와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서 특히 이번과 같은 어떤 산불이나 지진을 조금 대비할 수 있는 소위 지오테크라고 불리는 분야들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오테크라는 개념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에요? 지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지오스페이셜,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지리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 지리 공간 또는 기상 정보, 즉 우리 주변에 있는 기후와 날씨 등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두 모아서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이 데이터에서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뽑아내는 것들을 모두 다 지오테크라고 부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 중에서 어느 지역에 탄소가 늘어나고 있는지 탄소를 관측한다거나 기후를 감시하고 특정 지역의 날씨를 예측한다거나 그리고 뭐 기상 관리 또는 뭐 재난 관리 모니터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오테크 그러니까 그리고 큰 범주에서는 기후테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날씨라는 것도 실시간으로 변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뭐 고도에 따라서 막 급변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까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가 중요한 건데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리 정보를 땅에 있어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의 어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이제 공기 중의 데이터도 중요하고 또 좀 더 올라가서 위성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중요할 것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오테크라고 하는 분야는 어느 한 분야만 움직일 수는 없고 위성, 드론 또는 어떤 지상에 있는 관측 센터들의 데이터가 모두 모여야 되고 또 데이터가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잘 빠르게 분석하기 위한 뭐 일종의 인프라 기술, AI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또는 이걸 또 이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뭐 5G 통신망, 클라우드 인프라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를 잘 수집하려면 위성 영상이나 이제 위성 관측 기술이 발달을 해야 되고요. 또 항공 촬영도 잘 해야 되고 지상에도 지표면뿐만 아니라 이제 해상 이런 특정 거점마다 이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일종의 사물 인터넷 기기 등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잘해서 어떤 지역의 해수면이 상승하면 뭐 좀 그 땅을 그 침식하거나 또는 홍수가 날 위험이 있다는 것들을 좀 예측을 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도 이상 징후가 위성 사진에서 관측되면 어떤 연기를 좀 더 빠르게 관측을 해서 산불이 발생한 걸 좀 민첩하게 반응한다라는 것들을 좀 시도하는 게 지오테크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것,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데이터부터 잘 모으는 게 또 중요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 보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게 첫 번째이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위성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기후 변화를 관측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어떤 장애물이 없는 상공에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할 수 있고 가장 넓게 측정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 게 기후 변화를 관측하기 위한 데이터의 절반 이상이 우주에서 또는 상공에서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최근에 뭐 스페이스X를 포함해서 한국에서도 민간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민간 위성이 많이 상공에 올라갈수록 우리가 좀 더
그 획득할 수 있는 위성 정보 데이터가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지오테크가 성장하기 위한 데이터 접근성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위성 데이터 기업이 미국의 이제 플래닛 랩스라고 하는 상장사인데 네. 이 플래닛 랩스가 그 이름에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지구 연구소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소형 위성들을 계속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형 위성들이 실시간으로 위성 영상이나 이제 위성 영상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지표면을 매일 촬영해서 네. 이제 어떤 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산림 관리, 그러니까 뭐 아마존의 숲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농업의 수확량이 대충 농경지가 어느 정도 많아지고 있다 적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도 보고 있고요. 비슷하게는 영국의 그 오픈 코스모라고 2015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인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개방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성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원하는 기관들은 신청해서 이걸 약간 오픈 소스로 활용을 하세요라고 그 데이터를 열어주고 있고요. 그렇게 일종의 공유형 위성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 여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작은 초소형 위성을 일종의 나노 마그셋이라고 불러서 이런 그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위성 데이터 플랫폼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계속해서 지구를 관측하고 그 데이터를 또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이제 영업을 하는 거네요. 매출을 일으키고. 산불 같은 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워낙 이제 산불이 좀 크게 났다 보니까 이런 그 궁금증을 많이 가지신 것 네. 같은데 정확하게 예방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들은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미국의 AI 대쉬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여기가 2019년도에 설립됐고 역시나 위성과 본인들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좀 더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우리가 나무인 식생 관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서비스를 만드는 곳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실 그 산을 보시면 산에 그냥 나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어떤 그 교통 망을 만들기 위한 다리가 생기기도 하고 도로가 도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전력을 송신하기 위한 대형 송신탑이나 전력망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혹시나 뭐 바람이 많이 불거나 위험 요소가 생겨서 뭐 넘어지거나 그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에 있는 나무나 수풀에 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 AI 대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전력망이나 가스망이나 일종의 그 대규모 건설 현장이 만들어질 때 주변의 나무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주변에 큰 숲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제 위성 영상으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기선은 나무 주변 분포를 고려했을 때 위치가 조금 어디로 바뀌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런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관리할 수 있는 것들. 예, 그러니까 뭐 화재 예방을 좀 막아주고 폭풍이 왔을 때 전선이 나무 때문에 넘어지면 이제 뭐 정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불 완화 서비스라는 것도 출시를 했는데 역시나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지금 있는 나무뿐만이 아니라 이 숲과 초목들이 충분히 자라났을 때 어느 정도 위치까지 성장을 하겠다.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인프라들과 어떤 충돌 지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재나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인프라 위치를 좀 조정을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뭐 전력 회사들, 인프라 회사들이 고객들이고 작년 5월에 시리즈 C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우리 돈으로 한 780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약간 평소의 산림을 구조조정하는 그런 회사로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산불이 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건조 경보도 내리고 건조주의보도 내리고 하는데 막 라이터 갖고 산에 들어가고 한 사람들까지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미리 좀 뭔가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도 있을까요? 미국의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약간은 그 스피노프된 그
분사된 회사 중에 하나가 파노 AI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여기가 2020년도에 설립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초원지대나 숲처럼 화재 위험이 높은 곳에 본인들의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그 설치를 해서 그리고 네. 위성 데이터를 모아서 실시간으로 산불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일종의 그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구동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360도 회전 카메라를 산불이 잘 일어날 만한 숲이나 초목지대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위성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어느 지역에서 뭐 연기가 발생하진 않는지 또는 이런 그 불꽃 같은 그 이상 현상이 감지되지는 않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요. 혹시나 연기 같은 이런 화재 징후가 보이면 가까이에 이게 어떤 그 바로 알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이 보이면 사람 판독가가 그 투입이 되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연기가 화재가 맞는지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요. 일단 알람이 오면은 사람이 한 번 더 보고. 예, 그리고 사람이 영상이나 이미지를 검증했을 때 실제로 화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인근에 있는 소방서나 관공서 그리고 그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뭐 토지 소유자들에게 바로 알림을 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초고해상도 카메라와 위성 데이터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화재가 났다라고 하는 화재 정보를 그 관공서와 소방서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주변의 날씨나 그 풍향 데이터를 같이 판단을 해서 지금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고 있으니 이렇게 화재를 진압하면 좋겠다라는 제안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타까웠던 게 최초의 그 발화 지점이 어딘지 그러니까 신고를 듣고도 찾지 못해서 조금 이제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다. 사실 이게 군사적으로도 쓰일 수도 있겠네요. 경계 근무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산이 뭐 한두 평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데 거기다가 카메라를 일일이 다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주이긴 한데요. 알려진 게 미국의 10개 주 그리고 호주, 캐나다의 한 5개 정도 지역에 그 카메라를 거점을 설치를 했는데 되도록이면 고지대에 설치를 해서 주변 반경이 360도로 잘 보이게 만들어놨고요. 내려다볼 수 있게. 예, 그리고 본인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최대 한 10마일까지는 산불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반경 16km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카메라만 쓰는 게 아니라 위성 데이터를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는 조금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이고 위성은 좀 더 넓은 범위를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카메라 스테이션 그리고 이걸 모니터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장비들 유지 관리 비용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알려주는 이런 정보 서비스까지 모두 합쳐서 연간 한 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7천만 원 정도의 연간 구독료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주 고객들이 뭐 캘리포니아 지역 정부 기관 또는 전력 회사 또는 굉장히 넓은 그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 그리고 그 초원이나 산림 근처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곳들이 이 파노 AI라고 하는 서비스의 고객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속에 있는 리조트는 주변을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하는 서비스. 이것도 뭐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쓸 수 있는 거네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미국, 호주, 캐나다 정도에서만 서비스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산불이 나면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카메라도 앞이 좀 가릴 수 있을 거고 그럴 땐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 근데 이럴 때 많이 쓰이는 게 적외선 센서이긴 한데요. 네. 이 회사도 역시나 카메라만 쓰는 게 아니라 카메라와 같이 그 적외선 센서를 일종의 통합형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경 한 10마일 이내는 그 영상 카메라를 활용을 하고 만약에 너무 어둡거나 또는 연기가 발생해서 시야가 가려졌을 때에는 이 적외선 측정값을 가지고서 어느 지역에 조금 화재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림을 하고 있고요. 특정 지역에 막 온도가 변화하는 것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설명을 하기로는 본인들이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지역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카메라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왜 저희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삼각 측량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각 카메라 위치를 통해서 이제 그 화재 발생 지점을 계산내는 이런 삼각 측량을 활용해서
얘기가 되기로는 지금 보도 자료로는 불이 났을 때 거의 몇 미터 수준으로 굉장히 정밀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디에 어느 지점이다 이렇게 딱. 예, 그리고 시야가 좋을 때, 그래서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을 때에는 거의 한 30cm 수준까지 해상도를 높여서 그 위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그럼 보도가. 소방대원이나 산불 진압 요원한테 거의 GPS로 어느 쪽까지 딱 찍어서 줄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센서를 통해서 산불을 알아채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영상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쓸 수 있는 게 그 어떤 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또는 그 지점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들을 감지하는 게 이제 또 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네. 여기는 독일의 스타트업이고요. 드라이헤드 네트워크스라고 해서 그 드라이헤드라고 하는 얘기만 들어봐도 산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설명을 하는 것은 일종의 나무에 붙여두는 전자코입니다. 코입니다. 코. 네. 냄새를 맡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IoT 센서를 붙인 건데 그 그림을 보면 한 성인 손바닥 정도 크기의 납작한 그 기기이고요. 이게 태양광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소형 센서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서 안에는 굉장히 감도가 높게 주변에 가스라든지 온도라든지 습도 그리고 심지어 뭐 일산화탄소 수준들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내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센서가 붙어 있는 소위 전자코를 나무 거점들, 그러니까 숲에 있는 주요 나무들에게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들이 대규모 통신망으로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각각 어떤 위치에서 그 연결된 방식으로 구동이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습도, 기압, 일반적인 것들 포함을 해서 일산화탄소나 그 어떤 가스가 발생을 하면 불이 났을 때 초기 단계에 화재 발생을 탐지할 수 있다라는 접근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플랫폼, 네트워크를 만들다 보니까 그 산림을 관리하는 관리 당국 또는 그 소방서에게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온습도 또는 가스 농도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우리가 미리 알람을 주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 아파트도 보면 이제 주방 위에 가스 감지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나무 옆에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놓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또 네. 중요한 거 그거를 통신으로 연결했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나오는 설명으로는 우리가 특별하게 유지 보수를 하지 않아도 최대한 15년까지는 작동이 가능하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앞에서도 그 연기의 방향 또 이제 보면서 감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불씨 하나가 바람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서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혹시 기술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파누 AI나 지금 말씀드린 드라이헤드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원 발화 지점에서 변화하는 양상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무래도 바람의 방향이 이제 실시간으로 바뀌다 보면 사실은 이런 그 지오테크나 기오테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빠르게 그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이나 뭐 드론이나 위성 영상 같은 이런 데이터 처리 기술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걸 일부 영역에서는 뭐 지오테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기후 인텔리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와 관련된 일종의 지능을 높여간다라는 설명도 하고 있고요.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홍콩의 그 로보틱스 캣츠라고 하는 산불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뭐 고양이에요? 예, 로보틱스 캣츠라고 본인들이 이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특별하게 별도의 그 설치가 필요한 건 아니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CCTV들 또는 뭐 감시 카메라든 또는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까지 이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상들을 모아서 AI로 분석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특정한 지점에서 연기나 불꽃이 생겼는데 혹시나 이것이 근처에 있는 다른 CCTV에도 감지되고 있진 않는지, 즉 원 발화 지점에서 그 불꽃이 이동하고 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뭐 예상 감지 분석까지는 들어봤는데 또 중요한 거 불 끄는 거 아닙니까? 불 끄는 기술은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불을 끄는 것들은 이제
특정한 기술이 들어가기보다는 좀 자동화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 2019년도에 설립된 그 레인 테크놀로지스, 그러니까 비 기술이라고 우리가 직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의 스타트업 이 레인 테크놀로지스가 자율 비행을 이용한 그 산불 진압 헬리콥터 또는 산불 진압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도 사실 사고가 있긴 했지만 헬리콥터를 직접 운항을 그렇죠.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산불을 끄다 보면 아무래도 뭐 연기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불꽃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방관이 투여되지 않는 무인 산불 제거 헬리콥터를 만들고 있고요. 무인 헬리콥터. 예, 아직은 테스트 단계이긴 합니다. 일단은 그 지역에 설치된 그 화재 감시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특정 지역에 불이 발생을 하면 그 헬리콥터를 자동으로 파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불이 자주 나는 지역에는 미리 근처에 그 자율비행 헬리콥터를 사전에 배치해 두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테스트 단계이고 지금 군용이나 민간용으로 나와 있는 그 블랙호크 헬리콥터의 시운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건 영상으로도 유튜브 같은 곳에서 찾아보실 수는 있습니다. 보시면은 무인 헬리콥터 아직 사람은 타 있지만 어쨌든 자율 비행을 하는 헬리콥터가 특정 불이 난 지역으로 운행을 해서 거기에서 그 소화제를 배출하는 것까지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계획하기로는 산불이 감지되면 우리 특별하게 그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무인 헬리콥터가 운행을 하게 만들자가 이 회사의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드론 택시도 나온다고 하는데 자율 비행으로 혼자 저수지 갔다 와서 물 떠다가 산불 나는데 감지해서 거기다가 물 내리고 이런 것도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인공강우 있잖아요. 인공강우. 비를 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 참 이번에 되게 절실하게 느꼈어요. 중국에서도 많이 또 연구는 한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그게 당장 또 활용하기엔 또 쉽지 않다고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인공 강우를 특정 지역에만 정확하게 하는 것은 또 어렵고 근데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아직 좀 검토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섣불리 좀 현재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0501님은 아예 건조주의보, 건조경보 같은 거 이제 발효됐을 때 지자체에서 헬기로 그냥 산에다가 미리 물을 뿌려놓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도 주셨는데 할 수만 있다면요. 근데 또 그 비용이라든지 또 면적도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 거고요. 홍수 쪽도 한번 알아볼까? 이거 이제 여름 다가오면 또 걱정입니다. 홍수 같은 것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사실 홍수 같은 경우는 산불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많이 개발되어 있는 편이긴 합니다. 기술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측하는 기술인데요. 예. 구글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구글 플루드 헙, 그러니까 직역하면 구글 홍수 허브라고 하는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구글이요? 예, 전 세계적으로 홍수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고요. 네. 먼저 위성 이미지를 가져오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AI 모델링을 가지고서 지금의 어떤 해수면 또는 강우량 변화를 봤을 때 어떤 지역, 어떤 하천에 좀 더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정보를 좀 확인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좀 고도가 낮은 지역은 침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예측을 하는 서비스를 하고는 있습니다. 동시에 그 단기간이지만 뭐 3에서 한 7일 정도의 가상 데이터를 미리 예측하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23년도에 브라질의 대규모 홍수가 났을 때 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구글 플루드 헙을 가지고서 홍수 대응 계획을 세우고 또 예를 들어 거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하면 좋을지 어느 대피소가 안전할지 이런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데도 활용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 중요하죠. 이번에도 어디로 대피하라는 거냐. 네. 또 이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요. 지금 구글이 본인들의 그 서비스 홈페이지에 알려놓기로는 약 100개 국가 그리고 한 7억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가 개발한 AI 홍수 예측 모델을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다로 한번 나가볼까요? 바다. 사실 이제 바다의 날씨도 되게 중요한 게 해수면 온도나 이런 게 또 육지까지도 또 날씨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또 여기는 엄청 넓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해양 쪽 기후 기술은? 아까 그 숲의 전자코를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전자 부표, 그러니까 물 위에 떠다니는 띄워놓는 거. 스마트 부표를 만드는 스타트업이 있고요. 미국의 그 소파 오션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해양 정보를 관측하기 위한 스마트 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센서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영상을 찾아보면 한 지름이 30cm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 작은 크기인데요. 당연히 태양열로 작동을 하고 이 그 IoT가 달려있는 센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위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부표들이 각각 하나의 점처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굉장히 넓은 대서양의 변화를 파악을 하는 방식이고요. 실제로 이 소파 요션이 밝히기로는 약 1,000개 정도 이상의 스마트 부표가 바다에 설치되어 있고 바람이나 파도의 수위나 그리고 해수면 온도, 대기압 데이터 그리고 어딘가에서 뭐 비가 있으면은 비나 그 심한 폭풍우가 있으면 이런 것까지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바다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이 있을 때 조기 경보 시스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또 부표도 띄워놓고 또 영화를 보면 허리케인 안에다가 부표 같은 걸 이제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허리케인 방향도 쫓아가고 막 이런 것도 있고요. 풍선으로 날씨를 확인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어떤 풍선이에요? 그 윈드본 시스템스라고 미국의 스타트업인데요. 기후나 날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일종의 그 스마트 기상 풍선을 개발을 했는데 영상을 찾아보시면 그 풍선 자체는 굉장히 그 좀 허름한 형태입니다. 네. 저희 그 에드벌룬 같은 거? 에드블룸보다는 한 사람 3배 정도 높이의 김장 봉투 같은 것들을 묶어놓은 형식의 그 투명한 풍선이고요. 왜 대북 전단지 같은 거 보낼 때 쓰는 그거? 어쩌면 그렇게 좀 보일 수 있는데요. 네네네. 근데 그 대신 거기에 한 2, 3m짜리 투명 비닐봉투 형태의 봉투인데 풍선인데 거기에 센서와 작은 그 항공 전자 장비가 부착되어 있어서 별도의 추진력이 없어도 해수면에서 한 20km까지 비행을 하고 최대 2달 동안 자율적으로 떠다니면서 그 비행 데이터, 날씨 데이터, 뭐 온습도 그리고 기압, 풍속, 구름의 상태, 강수량, 복사열 이런 그 대기 데이터를 모두 흡수를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에 어떤 날씨 풍선이 존재했지만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높이 날 수 있고 오랫동안 날 수 있다가 장점이고요. 실제로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AI 그 날씨 예측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윈드본 시스템스에서 밝히는 보도 자료로는 구글의 딥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그 그래프캐스트라고 그 강수량 등 날씨 예측 모델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한 12% 정도 정확도가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벤처 캐피탈인 코슬라 벤처스 같은 곳들이 초기 투자를 했는데 2028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동안 최대 10,000개 정도의 스마트 기상풍선을 더 발사시키겠다라고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용도 그다지 비싸지 않다. 예, 그렇게 밝혀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선 자체에는 어떤 큰 기술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걸 어떻게 적정 기술을 만드느냐를 좀 잘 파고든 회사라고 이해가 됩니다. 진짜 뭐 땅으로, 산으로, 바다로, 공중으로 뭐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기후를 예측하는 거 혹은 대비하는 게 사실 이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잘 이걸 예방하는 것도 비용이 절감되는 기술이기도 하고 당연히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어요. 사실은 뭐 유통 물류를 하는 기업들, 해상을 이용하는 기업들, 항공기 업체들 그리고 농작물을 좀 대규모로 그렇죠. 경작하는 곳들 또 심지어 레저나 여행 산업들 같은 경우도 이런 재해라든지 기상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 사업의 변수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후의 위험성 또는 날씨를 예측해 주는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좀 많이 있고요. 미국의 그 클라이메이트 AI라고 하는 곳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기후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날씨의 변화 또는 해상의 변화 또는 허리케인 같은 이상 기후의 가능성들을 예측해서 기업 고객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다국적 그 물류 기업이 있다면 내가 언제 어떻게 재고나 물류를 보내야 되는데 해양 날씨가 이렇게 바뀔 거니까 미리 좀 물량을 보내세요. 아니면 이번에는 미리 좀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세요라고 제안을 한다거나 또는 그 농업이나 식품 기업들의 이번에는 좀 농작물 수확량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농작물에 먼저 뭐 선물 투자를 한다거나 대규모로 대출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또는 부동산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작물이나 부동산 위험 서비스, 특히 기후와 관련된 위험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기업 고객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게 또 투자 시장에서도 라니냐냐 엘니뇨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 커피 가격이 오를 것이다. 또 이런 것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돈으로 다 이어집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도 특히 금융상품 대표적으로 기후 관련된 보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도 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보험이나 금융업계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와 연동된 보험을 굉장히 열심히 팔고 있고요. 이게 그 간단히 설명드리면 파라메트릭 보험이라고 해서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냐를 기반으로 그걸 보상을 해준다면 네. 이 파라메트릭 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규모나 금액과 무관하게 우리가 사전에 약속한 어떤 특정한 요건이 발생만 한다면은 무조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뭐 예를 들면 예상한 것보다 비가 많이 오면 보험금 드립니다. 뭐 이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농작물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강우량이 뭐 특정 밀리미터 이상 초과해서 며칠 동안 비가 내릴 경우에는 네. 실제 발생한 손실과 상관없이 우리가 약속한 사전에 약정한 보험금을 제공해주는 방식이고요.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영하 몇 도 이하로 며칠 이상 그 기온이 이어졌다라고 확정이 된다면 이 파라메트릭 보험 방식으로는 실제 손해율과 상관없이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기후 분야에서 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소위 이런 보험의 기후 데이터를 적용해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인슈어테크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의 그 아불 같은 회사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설립됐는데 공공기관, 민간기관에게 대규모 기후 데이터를 가져와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 금융기관들, 보험사에게 기후 위험을 평가하고 보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프랑스의 데카르트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도 뭐 네. IoT 센서, 레이더, 위성 데이터 이런 다양한 기후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서비스할 수 있는 일종의 파라메트릭 보험을 개발하는 그런 플랫폼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아불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했는데 이때 우리 돈으로 한 800억 원 정도를 받았고요.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국부 펀드로 알려져 있는 무바달라 캐피탈 같은 경우도 이 아불에 투자를 하면서 조금 금융업계에서는 주요한 회사 중에 하나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후 연동형 보험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농작물 재해 보험 이런 것도 많이들 들어놓지 않으십니까? 또 이번에 산불 때도 또 느꼈습니다만 또 여름을 대비해서도 또 이런 거는 준비를 또 해놔야겠고요. 혹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런 기후 테크 기업들 어느 수준일까요? 한국은 사실 다른 기후테크 분야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탄소 관리, 친환경 소재, 다른 기후테크 분야는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등장을 해 있는데 다만 이제 날씨를 예측하고 데이터를 기반의 어떤 사업을 하는 지오테크 분야는 아직은 조금 초기 개발 단계인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민간 위성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위성을 쏘아 올리는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위성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서 기후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설립된 나라스페이스라고 하는 위성 그 굉장히 초소형 위성을 발사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지구 관측을 하는 그 위성 서비스도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장사 중에서는 세트리가이 같은 경우는 관측 위성을 가지고서 위성 영상이나 날씨 관측 분야에 올해부터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여기가 원래 그 위성을 만들어서 쏘기만 하는 회사였는데 관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것도 또 서비스화하겠다. 예, 그러니까 뭐 위성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들을 조금 시도해 볼 만한 분야라고 해석이 되고, 뭐 최근에 상장한 뭐 K웨더 같은 그 민간 기상 데이터 하고 있는 플랫폼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종의 날씨 예측, 날씨 데이터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앞서 설명드린 미국이나 유럽의 그 스타트업들처럼 아직 굉장히 상용화된 서비스를 하는 곳은 아직은 없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 시장은 뭐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기후 위기 때문에 또 날씨 변화도 많아지고요. 기상 예측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기후면은 당연히 시장은 커질 것이고, 그렇죠. 예,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위험성뿐만이 아니라 뭐 ESG 관리 이런 것들도 좀 그 제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투자 관점에서도 지난해 1분기에만 이런 기후 기술 스타트업에 한 81억 달러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보면 국내에서도 뭐 보험 평가나 농축산업, 부동산 이런 쪽에 수요가 생기면서 같이 뭐 사스 형태의 서비스 또는 플랫폼 서비스 조금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는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예, 뭐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이용하듯이 예, 이렇게 예. 기후 관련된 데이터도 우리가 모바일 켜서 온라인으로 이용하고 이런 것처럼요. 6824님이 아들이 재난안전과에 근무합니다. 안전 문자, 재난안전 문자 오면 무시하지 말고 관심을 갖는 것도 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요즘에 또 그 재난 문자가 워낙 자주 오다 보니까 그냥 막 넘겨서 보고 또 이런 분들 많으신데 조심해야죠. 우리가 스스로 또 우리 주변을 또 지켜야 하고요. 조가연 벤처 캐피탈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인 모레 0시부터 경찰이 최고 수준 비상근무 체제인 가포 비상을 발령합니다. 지하철 안국역은 하루 종일 폐쇄되고 시청역과 경복궁역, 광화문역 등도 탄력적으로 무정차 통과할 방침입니다. 헌재 인근 11개 학교는 임시 휴교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보한 상황이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 표결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지난 3월 미국에서 8만 7천여 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1%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3월 최고 실적으로 6개월 연속 동월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기아차는 지난달 미국에서 7만 8천여 대를 판매했는데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3.1% 늘어난 실적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챗GPT 가입자가 지난달 말 기준 5억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3억 5천만 명에서 3개월 만에 3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나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었는데요. 4911님, 스태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과 어떻게 다른가요? 하셨습니다.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말. 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적정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에서도 2% 정도로 보는데 네. 그거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 네. 반대로 가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통화량이 감소하거나 또 기업 활동이 저하되거나 고용 투자가 축소될 수 있는 디플레이션. 네.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한 상황인 네. 거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성장이 둔화돼 있고 경기가 침체로 가는데 물가만 오르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오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경제는 뒤로 가고 있는데 물가만 올라. 이러면 더 안 좋은 현상이 될 수 네.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까지도 넓게 보면은 경기 침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냥 역성장뿐만이 아니라 넓게 보면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 이상은 성장을 해야 하는데 네. 그조차 성장을 못하면서 물가만 많이 오른다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또 넓게 볼 수도 있고요. 다음 질문은요. 네, 2563님,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각각 일어나는 것보다 안 좋은 건가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는 다른 방향으로 벌어지는 일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물가 오르니까 긴축해서 금리 올려서 통화량을 좀 줄이자. 사람들의 수요를 좀 위축시키자 하면은 물가를 잡을 수가 있어요. 디플레이션이다. 물가가 너무 떨어지는데요. 그럼 우리 돈을 풉시다. 사람들이 네. 많이 뭔가를 사도록 합시다라고 해서 물가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네. 긴축을 하게 되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반대로 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풀게 되면 물가가 더 올라 버리겠죠.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네.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아. 그 역사상 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거의 몇 번 없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이른바 오일 쇼크일 네. 때, 아시아에서는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에, 네. 그리고 가장 근래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요 정도밖에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막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엄청나게 올리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수입 물가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먼저 뭔가를 더 사려고 하고 네. 이게 또 가수요를 불러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소비가 나중에 줄어들고 기업들도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안 하고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겠어? 이런 걱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야? 이 걱정들을 하면서 또 주식시장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짧게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네, IDA7G358님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만 불법인가요? 하고 문의하셨는데요. 네. 무차입 공매도는 말 그대로 주식이 없는데 일단 파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유럽 연합 등에서는 불법이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명백히 금지하고 있진 않아서 일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명백하게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고, 최근에 그 정부 주도로 또 금융사들이 시스템을 보완을 한 게 차입한 게,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온 게 확인되지 않으면 네. 아예 시스템적으로 공매도 주문이 나가지 않도록 그걸 이제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정말 그게 잘 지켜지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4월 2일 순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